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쉬는 시간 전까지 저희가 화법의 본질을 보면서 이제 화법의 개념하고 화법의 성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화법의 요소부터 이제 볼 차례인데, 쉬는 시간 전에 상세 목차는 봤죠? 그래서 화법의 요소 안에 화법 요소 안에는 이제 화자, 청자, 메시지, 장면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라고 살펴봤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교재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교재 13페이지입니다. 네. 13페이지 펴시고, 제가 수업 처음에 말씀드릴 때 상세 목차 보고 그다음에 기출 가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출 문제 제가 드린 거 보면은 앞에 1단원 부분은 별로 그렇게 기출이 딱히 없어요. 지금 상호 교섭성으로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출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서 학습 요소를 뽑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많지 않아서 그냥 아예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2단원 할 때부터 나오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가서 이제 화법의 요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법의 요소에는 이제 크게 화자, 청자, 메시지, 장면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그래서 바로 화자로 가시면, 화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또 정의가 없죠. 화자는 이제 말할 내용을 생산하는 사람이다. 말할 내용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화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대부분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정보 전달의 말을 하기도 하고 설득을 위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 화법에서 말을 할 때의 초점은 약간 이제 설득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청자를 설득할 때는 다양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를 하고 있고, 그러한 요건이 앞으로 쭉 나올 겁니다. 그 요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안에 보시면은 이제 두 가지 예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두 사람이 상반된 말을 하였다라고 해서 루카스가 제시한 겁니다. 자, 한번 보면은 첫 번째 박스 안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미국 국무장관이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 스릴러 소설 작가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자, 1번 같은 경우는 자, 미국의 정부 조직은 21세기의 요구에 대응해서 대대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스릴러 소설 작가는 미국 정부의 조직은 곧 다가올 미래의 예측해 볼 때 대대적으로 변화는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고 누구의 말에 더 초점이 갈까요? 결론부터 보자면은 1번 국무장관의 말에 더 초점이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말을 한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 조직에서 일도 했다는 그런 경력도 있고, 그리고 정보력도 갖췄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성, 정보력, 그 사람의 경력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공신력으로 작용해서 그 사람의 말을 믿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스릴러 소설 작가 같은 경우는 이분도 매우 유명하신 분이긴 하죠. 하지만 근데 주제 자체가 앞으로 21세기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아니고 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국가의 사업을 결정할 때는 아무래도 1번 이제 국무장관의 말을 더 믿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이런 사항을 이제 공신력이라고 하는데, 공신력은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밀러, 그리고 이제 공자 세 가지 예가 이제 쭉 나올 겁니다. 이제 설득을 위해서 화자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각각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밀러, 그다음에 공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그 밑에 있는 그 까만 네모인데요. 이 부분 보시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수사학에서 이제 설득의 세 가지 요인으로 인성, 감성, 이성을 들었다. 자,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우리말로 했을 때 이성, 감성, 인성이고, 그리고 교육과정 용어, 그다음에 영어로 했을 때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죠.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의 됨됨이, 성품,
인격 이런 거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감성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그런 요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단 논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전 3단 논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반합의 그런 담화 구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을 이제 이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성, 감성, 이성에 대한 그런 설득 방법은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성, 감성, 인성을 갖춰야 좋은 화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내려와 보시면은 인성이나 현대 연구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성이나 현대 연구자들의 신뢰성은 모두 좋은 화자를 의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까만 네모는 이제 밀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밀러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약간 예전에 말을 했다면 밀러는 아마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좋은 화자의 요건은 자신감, 신임, 역동성을 갖춰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감은 알고 계신 대로 그 자신 있게 청중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요. 신뢰는 여기서는 신임이라고 나왔는데 트러스트죠, 영어로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역동성 같은 경우는 말하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고난에 처했을 때 그것을 역동적으로 돌파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역동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말하는 게 바로 자신감, 신임, 역동성입니다. 그래서 밀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화자의 자신감이나 신임은 그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성은 나중에 하겠지만은 이제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죠.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자신감 말고 이제 여기서는 신뢰성부터 해가지고 신뢰성, 전문성 뭐 다양하게 제시가 되는데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많이 그래도 등장하는 게 바로 전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밀러를 살펴봤고요. 이제 13페이지 오른쪽에 올라가시면 공자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댐데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좋은 화자라는 것은 댐데미와 댐데미와 관련되기도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원을 공자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자가 노나라에서 살면서 노나라에 내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란이 일어나서 그 옆에 있는 제나라로 옮기게 되는데 제나라로 피난을 가서 있다가 제나라 그 경공이 공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하게 됩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경공이 하니까 공자가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제시된 대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우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다음에 정치가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명언이 남아있죠. 이렇게 공자가 대답을 했더니 경공이 그렇습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리 나라에 곡식이 넘쳐난들 그 다음이 없다면 제가 과연 이 곡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댐댐이라는 거는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보면은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성품 이런 걸 말합니다. 앞에서 그 인성과 관련이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인성 제가 말씀드릴 때 댐댐이 인격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학교에서 존경받는 선생님과 존경받지 않는 선생님이 있다고 가정할 때 아이들의 반응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죠. 존경받는 선생님이 무엇을 시켰다면 아이들은 그거에 잘 따르겠지만 만약에 존경받지 않는 선생님이 무엇을 시켰다면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진 않을 겁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그런 선생님이더라도 만약에 집에 가서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면 역시 그것 또한 좋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댐댐이는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죠. 선생님으로서의 댐댐이는 갖추고 있지만 자, 이처럼 아버지다움, 선생님다움이라는 그 다움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다움을 잘 갖추는 것이 좋은 화자의 요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아리스토텔레스, 밀러, 공자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화제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청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자에 대한 정의가 여기 또 누락이 되어 있는데요. 청자라는 것은 앞에서 화자가 전할 말을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청자 같은 경우는 말의 내용을 수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청자가 전달하는 화자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수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 이해할 때도 화자가 보낸 메시지를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경험에 비추어 봐서 자신의 경험에 녹여서 재구성해서 이해를 하게 되죠. 이런 게 바로 능동적 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박스를 한번 보시면은 두 가지 생각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이라는 화제로 발표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조금 더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1번 글 같은 경우는 많은 통계 자료, 그 다음에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해서 내가 발표문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의견을 가진 그런 내용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나의 발표를 듣는 청중은 아마 대부분 학생이고, 그리고 대부분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청중 분석을 통해서 청중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중간에 보시면은 통계 자료를 들이대도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무시할 거야 라고 해서 지금 통계 자료는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작년 캠퍼스에서 일어났던 사고를 언급해야지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말할 발표 주제와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오늘 말할 주제를 청자와 관련시키게 됐죠. 이를 청자의 개인화라고 하는데 관련시키게 돼서 청자를 조금 더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제시된 내용은 1번 내용이 논리적으로 쓰여졌고 체계적으로 쓰여졌다고 할지라도 청자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어쩌면 2번, 즉 청자의 감성을 설득하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자극해서 청자를 설득을 하려고 해도 이 부분, 예에서 잘한 부분이 있다면 나의 발표를 듣는 청중이 누군지, 청중을 분석하고 그거에 맞게 자료를 제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아마 청중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14페이지에는 앞에서 이번 예에서 청중 분석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구성하고 자료를 조사했다, 그리고 많은 사례를 제시했다, 이런 부분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청자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3번 메시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는 화자와 청자가 있더라도 전달하고 받을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없다면, 메시지가 없다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말의 내용, 이렇게 메시지를 정의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합법의 의사소통은 아까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드렸는데요.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나뉜다. 그리고 언어적 의사소통은 음성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여기 박스 안에 보시면은 준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신체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상황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해서 구두 언어적 의사소통의 분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박스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화법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나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체성 메시지하고 관계 메시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정체성 메시지 먼저 보시면은 박스 밑에 까만 네모에서 보시면
화법을 통해 소통되는 메시지는 언어적 메시지 외에 화법 참여자들의 정체성과 서로 간의 관계와 관련된 메시지가 포함된다라고 해서 정체성 메시지, 관계 메시지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어져서 이제 정체성 메시지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구어 소통을 하다 보면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자, 이것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성별, 직업, 그리고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그런 기호들이 드러나게 되죠. 이런 정체성에 관련된 것들이 과연 정체성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술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 메시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은 약주를 즐기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와 저희 아버지는 술을 많이 먹어요. 많이 먹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한 억양을 빼더라도 같은 글로 쓰여 있는 문장이라도 그 둘의 의미가 다름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은 약주를 즐기십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혹은 딸이 사이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만약에 저희 아버지는 술 많이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공손하게 갖췄고 그리고 술을 약주라는 용어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더 앞 사례보다는 조금 더 사이가 돈독하고 가깝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관계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 메시지, 언어적 메시지 등도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된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 까만 네모인데요. 그 까만 네모와 관련해서 이제 14페이지 오른쪽에 가 보시면은 박스 안에 어디 가냐 똑같이 두 개가 있죠. 근데 강세 표시가 빠졌습니다. 제가 한번 써드리면 똑같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강세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강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디 가냐 해서 여기서 빨리 강세를 줘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냐에 강세를 줘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언어적 표현이라도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서 어디에 강세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얘기는 어디에 강세를 들고 읽으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어적 메시지에 주목해서 붙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인 가냐에 초점을 둔다면 그 사람이 어디 가는지는 알기는 아는데 지금 인사말로 어디 가냐 이렇게 인사말로 건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어딜 가는지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적 메시지보다는 관계적 메시지에 초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세를 주고 읽는다고 했는데 저는 연습을 해도 여기에 강세를 주고 읽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강세를 주고 읽으려면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강세라기보다는 저는 어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디 가냐 이렇게 어조를 통해서 실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개론서에는 강세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부분에 강세를 두고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읽느냐에 따라서 같은 문장도 이제 관계적 메시지에 초점을 두느냐, 언어적 메시지에 초점을 두느냐가 차이를 보인다고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밑에 내려오셔서 이제 박스 밑에 이제 까만 네모 보시면은 윤진, 최상진 역에서는 실험의 근거로 들었는데요. 설득을 할 때는 메시지 내용도 중요하다. 메시지 내용만큼이나 메시지를 어떤 형태로 제시하느냐. 그리고 그 설득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제시하는 방법이 그 박스 안에 5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5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그 5개에 대해서
그 박스 밑에부터 설명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차례차례 보실게요.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호소할 것이냐 혹은 감정적으로 호소할 것이냐에 따라서 같은 메시지 내용도 달라진다. 즉 논리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성에 초점을 두는 거고, 감정은 이제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해서 감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자,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 같은 주제일지라도 논리적으로 호소하는 것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쪽이 더 설득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지역에서 이가 상하는 것, 이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돗물에 이제 불소를 넣다라는 그런 주민투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불소를 넣자라는 주민투표를 붙였고, 투표를 하기 전까지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자, 수돗물에 불소를 넣자라고 찬성하는 측에서는 다양한 자료, 다양한 전문가나 치과 의사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이라든가 자료를 인용해서 저명한 치과 의사의 말을 인용해서 만약에 수돗물에 불소를 넣으면은 치아가 부식되는 게 많이 줄어들 겁니다 라는 그런 말을 이제 캠페인 구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과 의사의 말을 인용을 해서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도 내부 소화기에는 별 이상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만약에 이와 관련돼서 이가 부식되는 것과 관련해서 불소를 넣는 것인데 혹시 소화기에는 이상이 없을까라는 그런 불식에도, 그런 의문점에도 이제 불식시켜 줄 수 있도록 이제 내과 의사의 의견도 이제 가져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설득을 하게 됐고요. 이제 만약에 그 다음에 이제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간편하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마시는 수돗물에 쥐약을 넣지 말자.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쥐를 한 마리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넣었답니다. 찬성 측에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제시한 것과 달리 반대 측에서는 한 개의 문구와 하나의 그림만 가지고 캠페인을 벌였다고 하는데 실제 결과에서는 상당한 차이로 이 주민투표는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예로 보았을 때 어쩌면은 논리적인 설득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설득이 어느 정도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두 번째 내용, 통계적 자료를 근거로 할 것인가,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15페이지 박스 밑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다른 만약에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제시해주는 그런 상황에 좀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걸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차를 사려고 할 때, 또 혹은 치약을 사려고 할 때,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 이 치약은 어디에 좋고 무슨 효과가 있으며 이런 증거 자료, 이런 자료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 치약을 직접 써본 사람이 이거는 만약에 효과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제가 써보니까 이런 부분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추가적인 부분을 얘기해 준다면 그런 경험 사례가 오히려 이성적인, 지금 논리적인 통계 자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설득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내용이 제시되어 있죠. 또 그 밑에 까만 네모 같은 경우는 상반되는 의견을 양면적으로 제시할 것이냐 아니면 일면적으로 제시할 것이냐라고 그것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서 양면적, 일면적이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면적이라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남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을 때 그런 주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근거도 있고 반대하는 근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앞에 있는 청중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찬성하는 근거와 반대하는 근거를 모두 제시해 주는 것을 양면적 제시라고 하고요. 혹은 양면적 설득 제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주장하는 것, 만약에 찬성을 주장하면 찬성하는 근거를 제시한다든가,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근거만 제시한다든가, 이 한쪽의 근거만 제시하는 것을 일면적 제시, 일면적 근거 제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면적 제시와 양면적 제시 같은 경우는 청자가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느냐,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데요. 자, 15페이지 맨 위에 박스 밑에 까만 네모 보시면은, 자, 주제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많은 청중 같은 경우는 양면적 의견 제시가 낮고, 사전 지식이 적은 청중에게는 일면적 의견 제시가 낮다라고 이제 설득 효과가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까만 네모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번째, 상대보다 먼저 의견을 제시할 것인가, 나중에 제시할 것인가에 따라서 설득 효과가 달라진다고 예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학습과 파지라는 두 가지 측면에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은 지금 행동주의 측면에서, 이건 교육학과 많이 관련이 된 것 같은데, 행동주의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어떤 자극을 받아들여서 그 자극을 학습하게 되는 것, 그 자극을 몸에 익히는 것을 학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파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주의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학습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몸으로 재생할 수 있는 것, 혹은 입으로, 말로 재생할 수 있는 것을 파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에 의한 파지, 이렇게 학습과 파지에 따라서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학습 측면에 있어서는 먼저 제시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시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뭘로 할까요? 오늘은 화법의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화법의 개념에서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딱 제시하고 들어간다면 그것을 끝까지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걸 초두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반면에 이제 파지 측면에서는 그게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실제로 몸으로 재현을 하거나 말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파지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처음에 제시하는 것보다 나중에 제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근시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근시 효과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보여주고 한번 해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초두 효과처럼 처음에 보여주고 한참 다른 거 하다가 이제 해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계속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딱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해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본 행동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전에 본 행동을 시연한다 해서 근시 효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과 파지 측면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효과가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학습과 파지, 즉 먼저 제시할 것인가 나중에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밑에 예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모의 실험인데 이게 번역체라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자습을 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제가 초두 효과와 그다음에 근시 효과는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5페이지 이제 오른쪽에 가셔서 이제 박스 밑에 마지막 까만 네모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섯 번째 내용, 청자의 본래 의견과 차이가 크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작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화자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높으면은 화자의 견해와 청자의 견해 차이가 클수록 설득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 효과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화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면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없어도 설득 효과가 높지 않을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참고한 이 개론서 같은 경우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클 때 만약에 화자가 신뢰성이 높다면 설득 효과가 높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다른 책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얼핏 생각을 하시기에도 만약에 신뢰성이 높다면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을 때도 또 더 설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이어지는 부분에서 화자의 주장을 찬성하는 청중에게는 일면적 메시지가 효과적이고, 하지만 반대하는 청중에게는 양면적 메시지가 효과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설득하고자 할 때 나와 의견이 일치한다. 내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수긍도 잘해주고 잘 수용해주고 잘 받아주는데 할 때는 그래 이거는 이런 장점이 있어 얘기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렇지만 이건 이런 단점도 있어 이건 불필요한 얘기죠. 단점까지 얘기할 필요 없겠죠. 만약에 설득이 목적이라면. 하지만 나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설득할 때에는 내가 이거는 이래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돼 라고만 말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의견에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장점도 있고 하지만 이런 단점도 있어. 하지만 이 단점은 이 장점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양쪽 모두 제시해 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는 양면적 제시가 효과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일면 제시, 양면 제시 같은 경우는 기출이 한번 됐죠. 이제 보기로 제시돼서 이제 2, 3년 됐나요? 2, 3년 전에 이제 청중 분석하는 걸 통해서 양면 제시를 할 것인가, 일면 제시를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저희 기출 문제 볼 때 기회가 되면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시지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15페이지 마지막에 이제 장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빠르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16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장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고 계신 대로 시공간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나뉠 수 있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상황 맥락 또는 시공간 맥락 같은 경우는 화자와 청자가 처해 있는, 현재 같이 있는 그런 시공간 맥락을 말을 하고요. 사회문화적 맥락 같은 경우는 화자와 청자가 담화를 나눌 때 그들이 속해 있는 언어 공동체, 한국이라는 그리고 노량진이라는 이 학원이라는 언어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문화적 관습과 규칙의 영향을 받아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사회문화적 맥락이 이제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상황 맥락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이제 아이가 학교에 등교하려고 이제 현관을 나서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안에 있는 엄마한테 엄마 비 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산을 달라는 얘기인지 밖에 빨래를 널어놨으니까 걷으라는 얘기인지 혹은 학교에 태워달라는 얘기인지 같은 발화라도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죠. 이래서 상황 맥락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까만 내용만 한번 보시면은 시공간 맥락은 쉽게 변하며 개별적이다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다양한 의미가 지금 하나의 발화가 밖에 비 와요라는 하나의 발화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시공간 맥락에서는 쉽게 변하며라고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은 밖에 비 와요라는 말이 집에서 할 때랑 학교에서 할 때랑 학원에서 할 때랑 지금 장소가 이동하고 낮과 밤과 시간이 바뀌고 그렇게 시공간 공간이 바뀌게 되면은 그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게 바로 개별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공간 맥락은 쉽게 변하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그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사회문화적 맥락 같은 경우는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이제 엄마가 외국인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이제 만들어주는,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엄마가 이제 외국인 친구들한테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많이 드세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진짜 차린 음식이 많다면 외국인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차린 게 많은데 차린 게 없다고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라는 말은 진짜 차린 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사말이죠. 겸손하고 공손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인사말로 통용화되어서 쓰이고 있는 그런 말이죠. 이처럼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겸손하고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말하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는 그런 말이 통용이 되고 있고 이런 한국에서의 이런 맥락 안에서 지금 그 말이 통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회문화적 맥락의 특징을 보시면은 오랜 동안의 시간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쉽게 변하지 않으며 집단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겸손의 문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하기 문화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오랜 시간을 거쳐서 생긴 것이고 그리고 이런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변하지 않죠. 옛날에 생긴 건데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하기는 통용되고 있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쉽게 변하지 않으며 집단적이다.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 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집단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는 이런 말이 만약에 미국에 가서 이런 말을 쓰인다. 그러면 그 말이 통용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사회문화적 맥락이 다른 그런 다마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말이 통용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시공간 맥락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의 특징 그리고 예 정도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좀 얘기가 쓰여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냥 읽어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드디어 이제 1단원이 끝났습니다. 재미없는 1단원이 끝났는데요. 이제 다시 상세 목차 한번 보시면은 화법의 본질에서 화법의 개념, 성격, 그리고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학습한 요소가 무엇인지 계속 이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상세 목차를 드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계속 보기 위해서 드린 것도 있지만 이 상세 목차를 제가 좀 넓혀서 드릴 의향이 있는데요. 그러면 요즘 백지 스터디 많이 하시잖아요. 목차만 보고 내가 그 부분에서 어떤 키워드를 뽑아내야 될지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A4용지 흰 종이 하나 갖다 놓고 하는 것보다는 목차를 넣고 그 부분 옆에 써보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백지 스터디를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스터디가 아니더라도 키워드 그런 인출 작업을 혼자라도 개인적으로 해보시라고 제가 이거를 만든 건데 좀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들 인출 스터디 많이 하셔서 제가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만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화법의 요소까지 알아봤고 그러면은 이제 마인드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 보면은 이 1페이지부터 이제 화법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마인드맵의 좀 활용 방법 좀 알려드리면은 오늘 수업하신 거 좀 복습을 교재로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들었더라도 원문을 읽어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원문을 읽어보시고 이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원문에 있는 내용도 있고 제가 다른 부분에서 괜찮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추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마인드맵에 제가 제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옆에다 써 넣으시는 것도 이 이론서 한 권 단거나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매주 수업 분량마다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다 모으면은 100페이지가 넘거든요, 마인드맵이 지금. 그래서 다 모으시면 철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반기 가셔서 계속 이거 마인드맵 돌려보시면서 인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학에서도 지금 마인드맵으로 수업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맵을 자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재가 무거우니까 들고 다니기는 힘들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는. 그래서 교재 들고 다니기 힘드시니까 이 마인드맵으로 단거나 하시는 그런 작업도 개별적으로 하시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인드맵을 계속 보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1단원과 관련해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키워드 위주로 이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화법의 1페이지, 화법의 개념에서 개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사소통법 중에서도 언어적 의사소통에 속한다. 그 중에서도 음성 언어적 의사소통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구어적 소통 성격까지 나왔었죠. 왜 구어적 성격인지가 음성 언어적 의사소통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어적 소통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인출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합법이란 언어를 매체로 하는 의사소통 과정에 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고차원적 표현 이해력이다. 이거 아까 예 설명드리면서 지금 언어를 매체로 한다. 하지만 앞에 있는 예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거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언어를 매체로 한다고 말해서 음성 언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광범위한 정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는 개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격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재정의를 내렸었죠. 그 재정의와 관련해서 이런 합법의 정의는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합법과 관련된 본질, 원리, 과정, 그다음에 평가 이렇게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폭넓은 그런 분야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재정의를 내린 부분이 지금 마지막 박스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키워드를 한번 뽑아드리면은 첫 번째는 음성 언어 뽑으시면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 이해력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표현 이해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구분은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나갔었는데요. 그래도 이 합법만 제시되는 건 아니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서 이해와 관련된 영역, 표현과 관련된 영역을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들어가는 게 합법 개론서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한번 초점을 준다면 표현과 관련된 활동, 이해와 관련된 활동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서 키워드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시면은 본질적 성격에서 두 가지 성격이 있었죠. 직접적인 피드백, 즉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받을 수 있느냐,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서로 이제 대화의 결속성을 기여할 수 있느냐, 이 기준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의미의 공유는 즉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언어적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서로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느냐 여부. 여기서 정체성 메시지가 드러났었죠. 즉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 한번 뽑으면은 직접적인 피드백 역시 의미의 공유 이 두 가지 뽑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의미의 공유에서 상호 교섭, 의미 창조 이렇게 뽑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이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화법의 성격해서 이제 구어적 성격, 관계적 성격, 이제 상호 교섭적 성격,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 성격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한번 키워드 위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구어적 성격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박스에 시공간 상황 공유한다.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쌍방향 의사소통이 있었죠. 면대면 상황이었으니까 피드백 가능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박스에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같이 사용한다. 즉 언어적, 음성 언어 소통 사용할 때 즉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 같이 사용했죠. 그래서 같이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정보가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아까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면대면 상황에서 서로 화자와 청자가 말을 주고받을 때 많은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건 어때? 어떻게 생각해? 짧은 단위 위주로 말을 주고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짧은 단위 위주로 말을 주고받다 보니까 내가 그런 말을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 과정이 좀 더 수월하고 비교적 쉽게 즉 자동적으로 처리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동적 정보 처리라고 또 키워드를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독서에서 더 이제 유용하게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상호 교섭적 성격 내려오면요. 여기서는 상호 교섭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마어마한 키워드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상호 교섭은 이제 답안으로도 이 용어를 쓰셔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구어적, 관계적, 사회문화적은 이제 이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제
사회문화죠. 상호교섭적 성격 같은 경우는 상호교섭이라는 말을 꼭 키워드로 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문제의 유형 같은 경우는 상호교섭적 성격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안 나오죠. 예를 주고 얘가 합법의 성격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물어보겠죠. 그러면 상호교섭이라고 그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 채점에서도 주로 우선은 키워드 위주로 채점이 되죠. 키워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스터디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 앞쪽부터 키워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뒤에 가서 키워드를 쓰시게 되면은 앞에서 중구난방 다 쓰고 뒤에 가서 키워드를 쓰려고 하면 자리도 부족할 뿐더러 채점하는 사람도 혼자 수천 장을 채점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번 채점하는 것과 1000번째 채점하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피로감이 있겠죠, 채점자는. 왜 저희 교육학 할 때 채점자의 피로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첫 번째부터 키워드가 나오면 있네 채점하게 되는데 앞에 키워드가 없는 상태에서 채점하게 되면은 딴 얘기잖아 쭉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잘 못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사람이 채점하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이게 실제로 채점을 할 때 컴퓨터로 채점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쓴 답안지를 앞에 놓고 채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스캔을 떠서 앞에 컴퓨터 화면을 띄워놓고 스캔을 보고 채점을 하는 건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100% 정확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조금 더 잘 받으시려면 아무래도 앞에서부터 키워드 위주로 미사역을 줄여가면서 쓰시는 게 조금 더 답안지 작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스터디를 진행할 때 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교섭적 성격에서는 상호교섭 키워드 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미 창조 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정체성 한번 뽑겠습니다. 요즘 정체성 메시지가 가장 많이 좀 핫해서 정체성 뽑겠습니다. 관계적 메시지는 이제 화법을 통해서 이제 화자와 청자가 이제 관계가 이제 증진된다는 거였죠? 발전된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어떤 수단으로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관계적 성격이 증진되냐? 여기서 이제 호칭이나 지칭을 사용한다는 거 키워드를 뽑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재적 규칙, 외재적 규칙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적 규칙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거였죠. 사회적으로 통용돼서 이제 뭐 언어 예절을 지켜야 된다는가, 높임말을 써야 된다는가 이런 게 바로 외재적 규칙이었고, 그리고 대인관계 초기에는 사회적 자아를 노출해야 되고 관계가 점점 발달할수록 개인적 자아를 노출한다. 이런 것도 이제 외재적 규칙 중에 하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성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화법의 전통 그 윗박스, 그러니까 중간 박스 중에 두 번째 박스 보겠습니다. 여기서 삶의 유사성, 동질성,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유사성과 동질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동질성과 유사성에 의해서 그 집단이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은 화법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화법의 그 문화를 형성해서 형성된 그 문화로 말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집단 화법의 일정한 문화를 형성한다, 이 부분 한번 키워드로 뽑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3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화자부터 나옵니다. 화자의 정의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 감성, 인성,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 부분은 정말 이제 주장창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문제의 지뢰밭이죠. 이 부분은 자, 초점을 두시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내용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언급을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초점 두시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용어에서 이제 댐댐이라는 게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요. 지금 2015에서는 댐댐이가 빠졌습니다. 이게 2009에 댐댐이가 언급이 되고 2012에서 댐댐이가 없어졌죠. 그리고 제가 2015에서 댐댐이를 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댐댐이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댐댐이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자 부분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키워드를 뽑아야 할까요? 나중에 나눈 얘기기는 한데 청자 얘기할 때 아까 청자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설득을 할 때 뭐 논리적인 근거를 재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청자 분석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은 어떤지 분석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구성을 해서 말을 하면 좀 더 설득적이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청자 분석 예를 들겠습니다. 키워드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청자 분석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발표할 때 연설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때 조금 더 보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옆에 메시지 가보시면은 언어적 메시지는 가장 보편적이고요. 여기서 이제 정체성 메시지, 관계 메시지 뽑을 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 메시지는 이제 나중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좀 전에 먼저 제시할 것인가, 나중에 제시할 것인가, 감정에 호소할 것인가, 이성적으로 다가가서 이제 설득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살펴본 게 이제 차례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면적 제시, 양면적 제시가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키워드겠죠. 이 부분 뽑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이 두 개나 나타나 있습니다. 화자의 주장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리고 청자가 주제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일면 제시, 양면 제시가 각각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초점 두고 두 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면 내려오시면은 장면은 시공간 맥락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나뉘었었죠. 그래서 시공간 맥락에서는 개별적이고 쉽게 변한다 키워드 뽑을 수 있겠고요. 장면 그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는 이제 집단적이고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거 뽑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마인드맵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시 이제 상세 목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목차 한번 보시면은 두 번째 2단원입니다. 듣기의 유형 나옵니다. 듣기의 유형 나오는데요. 듣기의 유형에는 이제 교육과정대로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 공감적 듣기가 나옵니다. 추론적 듣기 같은 경우는 추론적 듣기와 비판적 듣기 같은 경우는 또 그 박스 안에 양가로 1 그런 게 없죠. 이 부분도 통으로 있어서 제가 좀 보기 좋게 쪼갠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 듣기 유형에서는 공감적 듣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공감적 듣기가 지금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나올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추론적 듣기 먼저 보시면 추론적 듣기의 개념이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론적 듣기를 할 때도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준언어적 표현에 드러나는 추론적 듣기를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한 비언어적 표현에 드러나는 듣기를 한번 추론적 듣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소통 방식, 즉 참여자들의 관계가 대립적인지 협력적인지 그리고 정보 중심적인지 관계 중심적인지 따라서 이제 추론적 듣기 방법이 달라지는데 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부 목차, 상세 목차 보셨고 이제 그럼 교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은 추론적 듣기란에서 먼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적 듣기라는 것은 언어적 표현은 물론이고 언어적 표현에 덧붙여서 표현되는 즉 의미를 전달하는 준언어적 표현과 그리고 몸짓 언어 등 즉 비언어적 표현 등을 단서로 활용을 해서 그 표현에 함축된 의미를 추론하는 방법이다. 추론하면서 듣는 방법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언어적 표현할 때는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추론적 듣기를 할 때도 언어적 표현에만 한정해서 추론적 듣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듣기와 수반되는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도 초점을 두고 추론적 듣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상담 상황이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 상담자가 앞에 앉아서 자, 차근차근 이야기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가방을 싼다든지. 예를 들면 친구와 만나는 상황에서 친구가 지금 집에 가기에 버스 시간이 남았다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그래 같이 있어줄게 하면서 계속 시계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은 언어적 표현에 초점을 맞춰서 추론적 듣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죠? 그와 수반되는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초점을 두고 이제 추론적 듣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추론적 듣기는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이 모두 다 나타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밑에 두 번째 까만 네모 보시면은 이제 준언어적 표현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준언어적 표현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목소리의 크기라든가 성량, 억양 이런 것과 관련이 된 것이죠. 자, 이런 같은 언어 표현이라도 이러한 준언어적 표현에 따라서 달리 의미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자녀의 성적표를 보고 부모님이 잘한다, 잘해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는 언어적 표현은 잘한다는 그런 의미지만 그런 뉘앙스는 진짜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이런 뉘앙스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준언어적 표현에 따라서는 즉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교양 그리고 사회적 계층 정도가 드러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잘한다, 잘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얘를 이 부분에서 감정이 드러나죠. 그죠? 분노인가요? 분노의 감정인가요? 아니면 무슨 감정일까요? 감정이 드러나기도 하고 근데 그 표현에서 또 교양이 드러난다고 하기에는 그죠? 교양이 있고 없고는 이제 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계층도 뭐 그죠?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모, 까만 네모 같은 경우는 비언어적 표현이 나타나 있는데요. 비언어적 표현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거다. 그래서 손동작, 몸짓,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 이제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표현에 숨어져 있는 이제 이면을 이제 추론해내서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비언어 같은 경우는 비언어적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말을 하면서 내가 비언어를 했을 때 말하는 것을 강조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말하는 것 대조적으로 아까 상담에서 시계를 들여다본다든지 이런 거는 말하는 것과 비언어가 다르잖아요. 모순된다든지 또는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커피 몇 잔 줄까 얘기했을 때 말 없이 손가락만 가리킨다든지 이렇게 대치 크게 강조, 모순, 대치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바로 다음 단원입니다. 3단원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추론적 듣기를 할 때는 언어적 표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모두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 까만 네모를 보시면 추론적 듣기를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화에 참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어떤 소통 방식을 사용하는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즉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관계가 대립적인지 혹은 이제 협력적인지 그리고 가까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그리고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려고 하는 정보 중심적인지 아니면 정보보다는 서로의 친밀해지는 데 더 초점을 둔 관계 중심적인지에 따라서 지금 말하기 방식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참여자의 의도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론서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헌법교육론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2009 개정교육과정 가면은 똑같이 이 부분이 똑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도 한번 언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은
이제 참여자의 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즉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추론적 듣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비판적 듣기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비판적 듣기부터는 이제 예시가, 이제 관련 기출 예시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상세 목차 한번 보실까요? 상세 목차 보시면 비판적 듣기 해서 이제 비판적 듣기 정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판적 듣기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듣기를 할 건지 기준 3개가 나옵니다. 내용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그래서 우리는 쉽게 줄여서 신타공이라고 하죠. 이 신타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수업 취지대로 기출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한번 보실까요? 비판적 듣기, 얘는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가 비판적 듣기랍니다. 한번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 가장 최근 시험에도 비판적 듣기가 나왔었죠. 한번 보시면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같이 기출을 여기서 풀이할 시간은 없습니다. 나중에 기출반에서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출에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된다. 학습 요소를 뽑는데 저희가 기출 문제를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보면서 학습 요소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문제인데요. 심포지엄 문제입니다. 심포지엄 문제. 토의에서 나온 건데, 심포지엄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해결 방안과 사회자의 역할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성 방법을 한번 먼저 보실게요. 작성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작성 방법에 니은을 고려할 때 기억에서 확인되는 듣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듣기 방법을 3가지 서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니은을 고려할 때라고 했고 기억에서 확인되는 듣기의 문제점. 그럼 기억이 무슨 듣기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무슨 듣기인지를 우선 파악을 해야 추론적 듣기인지 공감적 듣기인지 무슨 듣기인지 우선 확인을 해야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쓰도록 하겠죠. 그럼 니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위에 황 교수의 대사죠. 제가 제시한 사례가 인지부조화 이론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잘못 판단하면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판단했답니다. 판단. 태도가 변화하는 사례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판단하며 적절한지 판단하며 들으랍니다. 이러면 비판적 듣기죠. 그죠? 즉, 앞에서 기억으로 가겠지만 앞에 기억에는 비판적 듣기를 잘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기억에서는 처음부터 볼게요. 황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태도 변화와 관련한 인지부조화 이론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인지부조화 이론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 사례들이 오히려 교수님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황 교수가 앞에서 어떤 발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중 일이 듣고 질문을 한 건데, 즉 황 교수가 자신의 이론을 설명을 하면서 인지부조화 이론을 사례로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못 판단하면서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비판적 듣기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세부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학습 요소가 나옵니다. 비판적 듣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세부 듣기 방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첫 번째 학습 요소를 추출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문제에 대한 평은 나중에 5월 달에 이제 기출반에서 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무자비한 문제입니다. 황 교수가 무슨 이론을 얘기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길래 그거와 관련해서 인지부조화 이론을 사례로 들었다는데,
어떤 토의가 이루어졌는지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갑자기 무슨 듣기를 잘못했냐 물어본다면, 그래서 힌트를 이제 황교수에서 판단함에 들어라 이렇게 준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무자비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교사를 양성하면서 시험 문제 낼 때도 그렇고 학생에게 주입식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 문제는 주입식으로 냈죠.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지양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지금 최근 시험 추세와 관련해서 자료 제시형이 많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자료 제시형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렇게 된다면 또 최근 추세는 그렇게 되면 자료 제시형이 아니냐 암기형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말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 추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시형도 잘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암기형도 잘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제시형도요. 내가 암기를 많이 하고 알고 있어야 그것도 적용해서 먹지. 거기서 그 현장에 가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풀 수는 있겠지만 남들보다 시간은 더 걸리겠죠.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시험에서는 시간 분배가 관건이 될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 본다면 자료 제시형도 준비를 하시되 지금 이론도 조금 더 이제 암기를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출에서는 비판적 듣기의 방법을 미리 알아두자 이렇게 학습 요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상세 목차 볼 때 신타공에서 3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3개 쓰려니까 혹시 신타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셨죠. 신타공은 아니죠.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에 가보면 두 문제가 실려져 있는데요. 먼저 왼쪽부터 보시면 광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광고를 비판적 수용에 관한 수업을 하고자 한다. 제시된 질문과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자료로 하나의 광고를 보여주었습니다. 가나 운동기구라는 것을 이제 판매하는 홍보인데요. 광고인데, 이 광고문을 보고 이제 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대답, 왜 그 질문을 했는지, 목표가 맞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은데,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왜 그 단어가 나왔는지, 왜 그 키워드가 문제에 보기를 쓰였는지를 추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면 1번 질문 안에서 운동야구선수가 운동기구를 광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목표에서 정보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이해한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정보의 신뢰성을 알아야겠죠. 자, 두 번째 보기에서는 가나 운동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큰 가나 운동기구입니다 라는 표현의 근거는 무엇일까? 라고 얘기하니까 목표에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늘어야 된다고 해서 주장의 타당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재촉하는 어조로 마감 10분 전입니다 라고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광고에서 소비자를 설득하는 말하기 전략을 파악한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문제만 안에서도 정보의 신뢰성, 주장의 타당성, 말하기 설득 전략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비판적 듣기 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학습 요소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문제. 이 문제는 보기가 없죠. 그냥 예시가 제시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적 듣기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한마디로 분석적 듣기 찾아봐 이런 문제죠. 뭐 답은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신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요즘 예를 많이 알아두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를 알아두시는데 좋은 문제의 보기입니다. 답은 5번인데 5번 한번 보시면 그걸 친구 탓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비판적 듣기의 예로 하나 추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요즘 예를 구하기가 힘든데 예로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1페이지, 2페이지에 걸쳐서 학습 요소로 구체적인 비판적 듣기의 방법,
그리고 신뢰성, 타당성, 그리고 설득 전략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학습 요소를 뽑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학습 요소를 이제 중심에 두시고 이제 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책은 17페이지고 오른쪽입니다. 비판적 듣기 나옵니다. 비판적 듣기의 개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적 듣기란 청자 자신의 입장이나 관점을 견지하면서 단순히 들은 정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 입장이나 견해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듣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무슨 말이냐?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며 들으라는 건데, 판단할 때도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의 신뢰성, 주장이 타당한지, 주장의 타당성, 그 말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은지, 공정성, 이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서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판적 듣기죠. 자, 근데 비판적 듣기라고 하면 그 비판이라는 말에 아무래도 부정적 어감이 있죠. 근데 거기 비판이라는 것은 부정적 어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적이란 말은 무조건 상대의 말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은 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등을 판단하면서 평가하면서 잘 듣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판적 듣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비판적 듣기라고 쓰고 있지만, 뭐 개론서에 따라서는 뭐 평가적 듣기라고도 하고요. 뭐 분석적 듣기라고도 하고요.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가 기준 3개,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의 신뢰성이란 정보나 자료의 출처가 믿을만한지, 그리고 그 출처가 확실한지, 그리고 불분명한 출처에 있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인지, 또 인정할 수 없는 권위에 호소해서 근거를 사용한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바로 신뢰성인데요. 예를 들면 불확실한 출처를 사용하는 경우, 이거는 아무 블로그에 가서 정보를 따다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죠. 출처도 달지 않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쓰기 윤리에도 위배가 되지만 출처가 불명확하다 해서 신뢰성이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 없는 권위에 대한 거는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한우와 관련해서 전문가분을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한국대학교 패션 디자인학과 교수님을 모셔서 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해요. 맞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유명하시고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한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패션에 대한 전문가지. 이런 것처럼 인정할 수 없는 권위에 호소하는 이런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처가 명확하냐, 믿을만하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을 신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의 타당성 같은 경우는 주장을 제시할 때 주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과 관련된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그런 근거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지, 그런 근거들로부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이끌어내는데 오류는 없는지, 합리적인지를 따지는 것을 이제 내용의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A 화장품을 예를 들 건데요. A 화장품은 김태희도 쓴다. 또 A 화장품은 한가인도 쓴다. 또 A 화장품은 유명한 누구 있을까요? 김혜수도 쓴다. 그러므로 A 화장품은 우리나라 최고다. 합리적인가요? 단지 3명만 들었고 그 3명은 유명할 뿐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근거가 부족하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은 내용의 타당성에서 결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의 공정성인데요. 이 공정성 같은 경우는 내가 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주장에 대해서 공평하고 정의로운가라는
용어, 그 정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할 때 한쪽 측면에만 치우쳐서 얘기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아까 예를 들었던 남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시할 때 왜 설치해야 되는지 찬성 측 입장에서만 계속 한쪽에만 두고 집중을 두고 제시하는 경우를 이제 내용의 공정성에서 떨어진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측 의견도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런 의견을 수용해서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언급 없이 한쪽 측면만 제시하는 경우를 내용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제가 좀 전에 예를 들 때 남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글은 아무래도 설득의 글이고 주장하는 글이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설득의 글 주장하는 글은 내용의 공정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 어차피 화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거니까 어차피 한쪽의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론서들을 보면은 그래도 설득하는 글에서도 반대측 입장을 언급해 주는 게 나름 합리적이라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글, 설득하는 글에서도 내용의 공정성을 따져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관련해서 나중에 기출이 있는데 그 기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판적 듣기의 기준 3개도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뒷장에 넘어가시기 전에 1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스프랴규와 스튜어트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학자들은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는데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눈에 아마 익으실 거예요. 점점 보다 보면은 이런 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판적 듣기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18페이지로 넘기셔서 왼쪽에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면 비판적 듣기를 할 때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야 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키워드 위주로 보면 중심 내용들이 주장의 정당성이 있는가? 정당하고 있는가? 주장이 타당한가? 3번 넘어가고요. 4번 증거들이 요점과 관련이 있는가? 즉 아까 말씀드렸던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가? 이런 거 비슷하죠. 예시, 근거, 통계 증거들이 적절한가? 요점들, 즉 내용들 사이에, 근거들 사이에 관계는 논리적인가? 진술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8번, 잘못된 생각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가? 즉 올바르지 못한 증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중심을 두고 비판적 듣기를 봐야 된다라고 질문해 봐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의 타당성과 가장 관련이 많고요. 내용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도 또 신뢰성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서 앞에서 내용의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이 3가지 판단 기준, 신탁공은 꼭 숙지하고 계시는 게 비판적 듣기를 위해서는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탁옥은 듣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비판적 읽기에도 나오고요. 다 나오니까 앞으로 신탁옥은 계속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판적 듣기가 끝났고요. 이제 공감적 듣기를 한번 보실 텐데 지금이 45분이 조금 넘었거든요. 잠깐만 더 하고 쉴게요. 잠깐만 더 하고 공감적 듣기까지 먼저 보시고 쉬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먼저 이제 그 상세 목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목차부터 보시면 공감적 듣기 해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공감적 듣기의 개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감적 듣기의 방법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공감적 듣기의 개념은 공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감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공감적 듣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능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공감적 듣기 방법에서는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 이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교육과정 용어이죠. 소극적 들어주기, 적극적 들어주기는 교육과정 용어이기 때문에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극적 들어주기에는 다시 세부적으로 집중하기와 격려하기가 있고, 적극적 들어주기에는 요약하기와 반영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개념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출을 먼저 볼 텐데, 기출에서도 개념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개념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적 듣기에서 기출 3페이지, 4페이지, 2페이지 연속 있답니다. 자, 학습 요소를 뽑아보면은 2012년 3번에 공감적 듣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안 나온 거죠. 이제 나올 때가 됐죠. 공감적 듣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한 문항의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거기 제시된 문제는 공감적 듣기로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초안, 그 문항에 대해서 문항이 올바른지를 평가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2번 푸는 거죠. 그 문항이 초안이 맞는지도 봐야 되고, 그걸 다 살펴본 이후에 실제 문제로 가서 위에서 올바르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이거는 시간이 배로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때는 조금 더 빠르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보기를 보실게요. 가운데 보기를 보시면 거기서 학습 요소를 뽑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 풀어보시고, A에서는 몸짓 언어를 통해 화제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A가 뭐냐면 상대 쪽으로 상체를 기울이며, 지금 상대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기울이는 거죠. 상대에. 이거를 잠깐 아까 봤던 그 방법, 지금 공감적 듣기 방법 중에 집중하기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건 집중하기가 지금 풀어서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은 B에서는 창석의 말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B를 한번 보시면 창석이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순이가 뭔데 말해봐, 이런 거는 격려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C에서는 창석의 말을 정리하여 이해를 확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C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쌀과 고기와 야채로 만들면 햄버거가 우리 음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 지금 창석의 말을 거의 그대로 말하고 있죠. 이 부분은 요약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D는 넘어가고요. 이 부분을 보면은 E에서는 칭찬의 말을 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감적 듣기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삭막한 분위기에서 공감적 듣기가 될까요? 내가 상대방 말을 듣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 줘야,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공감적 듣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호적이고 공감적인 분위기 형성, 이런 게 이제 초점으로 뽑힐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공감적 듣기와 관련해서 용어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용어의 개념이 풀어서 설명되어 있었죠. 그래서 집중하기, 격려하기, 요약하기, 이런 용어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호적인 분위기도 필요하는구나. 이렇게 학습 요소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실게요. (4페이지에는) 이청중 눈길이 나와 있습니다. 문학과 같이 나왔는데 문학 지문으로, 교육론 문제이면서 문학 지문으로 나왔죠. 제가 이청준 눈길을 참 좋아하는데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넘어가도록 하겠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대충 소설 눈길 아시나요? 여기서 아내가 어머니의 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남편은 자고 있고 계속
뭐 잠들진 않았지만 누워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청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아내가 하고 있는 청자의 역할을 예로 해서 공감적 듣기의 방법을 지도하고자 한다. 기억, 니은에 나타난 듣기의 방법과 효과를 조건에 따라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조건에 보면 방법은 일상적 언어 표현을 사례로 들어 설명할 것. 방법이 뭔지 쓰라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일상적인 예로 풀어 쓰랍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자, 효과는 기억, 니은의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 니은이 다른 거라는 거겠죠. 같은 게 아니라. 차이점을 쓰라니까.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그래 저를 나무래서 냉큼 집안으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동이 트기 전에 아들을 되돌려 보냈다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을 하니까 아내가 그래 그때 어머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어머니로 하여금 마음이 어떤지 더 이야기를 끄집어내게끔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격려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어져서 보면은 집이 팔려서 어쩌고저쩌고 없는데 그래도 더운 밥을 해먹이고 하룻밤을 재우고 보내고 나니 그래도 마음이 편하더라. 소원이 풀린 것 같다. 이렇게 어머니가 말을 하니까 아내가 그래 어머님은 흡족한 기분으로 아들을 떠나보내셨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머니가 한 말을 재구성해서 재구조화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반영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기억은 격려하기, 니은은 반영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와 관련된 이제 방법, 일상에서 예를 찾아서 쓰는 문제였고 효과까지 쓰는 문제였는데 효과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상대를 더 말을 이끌어내게끔 한다. 그리고 재진술 같은 경우는 상대의 관점을 반영해서 상대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한다.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감적 듣기와 관련해서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계속 나왔죠. 이 방법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 하셔야 된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출을 봤고요. 저희가 이제 공감적 듣기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시간이 늦었죠. 더 지나가면 점심 드시기에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을 갖고 점심 드시고 그리고 다시 수업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기출 보고 이제 상세 목차 봤으니까 이제 책만 정리하고 마인드맵 정리하면 되니까 점심 드시고 마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